서울과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가 아니라 이제 얼마 만에 갈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그 시기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 미래의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그 교통에 대한 문제죠. 그렇죠. 예. 나라에서 약속했던 이 교통망을 왜 아직도 지어주지 않고 있느냐.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저도 좀 살짝 흥분을 했는데 제가 기자님들하고 다 친해요. 워낙 많은 기자분들하고도 인터뷰하시고 시간이 또 오래됐으니까 10여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뭐 진짜 많은 기자분들 훌륭한 기자분들 많으셨지만 저는 그냥 압도적으로 이분이 부동산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성과물이라고 할까요 결과물이라고 했던 것들을 탁월하게 보여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지코노미 전형진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지 거의 한 10분 만에 제 소개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한국경제신문 디지털 라이브부에서 영상 제작을 맡고 있고요. 네. 직전에는 부동산부에 있다가 지금은 영상을 제작하는 부서로 와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코노미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부동산 정보를 네.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형진 기자님께서는 부동산은 무엇이고 이 책이 독자들에게 어떤 부분을 좀 정답이라고 좀 알려주고 계신 책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저보다 더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디를 사야 되냐, 어디가 좋냐라고 이제 질문을 받아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는 답은 개개인의 그 삶의 궤적이나 아니면 네. 목표에 따라서 너무너무 갈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은 이제 남성이고 네. 혼자 살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주택을 고르실 때 필요한 필요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높은 여건으로 쳐주시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배제되는 면이 있겠죠. 네. 이제 입지적인 면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선택하게 될 텐데 이제 개개인들의 차이가 같은 단지 안에서도 그렇게 좀 난다. 네.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가 좋다 안 좋다라고 책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여기는 이런 여건으로 이런 장단점이 있어 판단은 당신이 하세요. 이제 라고 이제 던져드리는 거죠. 제가 네. 예전에 기사를 쓸 때 뭐 특정 지역에 이제 아주 큰 단지의 아파트였는데 네. 그게 여러 블록으로 쪼개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취재한 결과로는 특정 블록이 가장 선호도가 높고 매매 네. 가격도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설명을 썼는데 같은 부서에서 이제 다른 선배가 그거 아니다. 나는 그 동네 평생 살았는데 네. 다른 블록이 더 좋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사례를 이제 넣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게 단순히 저희 둘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뭐 여기가 더 좋냐 여기가 좋냐를 따질 게 아니라 네.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선호도가 갈라지는 거죠. 그렇죠. 뭐 안쪽에 있는 단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로변에 있지만 네. 여기서 가깝기 때문에 그런 단지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기 책에 보면 또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특히 재건축 재개발 성공 요인 조건으로 단순히 좋은 자리보다는 구성적 요인과 시장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한 부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인한 인구 밀접 후에 발생하는 도로의 문제, 이것들 이문 희경 뉴타운 사례로 뭐 지적을 하시기도 하셨었는데 요거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아마 좀 일단 이게 같아요. 그 말씀하신 부분이 두 가지가 좀 합쳐져 있는데 환경적 요인을 말씀드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 재개발이라면은 서울에서 가장 뭐 최고로 쳐주는 재개발 당연히 한남뉴타운과 성수전략정비구역을 네네. 들겠지만 이들 사업이 출발한 지 거의 이제 20년이 다 됐단 말이죠. 단순히 사업성이나 뭐 그런 미래만을 가지고 속도를 내는 게 아니라 네. 정책적인 환경도 당연히 있을 테고요. 네. 그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이 파도를 탈 수 있느냐 마침 이제 부동산 시장이 뭐 가격이 오르든지 해서 네. 조금 더 동력을 찾아가면서 사업을 끌어갈 수 있느냐 그 차이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단순히 뭐 우리가 입지적인 여건이나 아니면 뭐 사업성 때문에 빨리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게 앞부분에 대한 이제 답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에서는 이문휘경 뉴타운에서 이제 뭐 한 거의 15,000가구가 빠바박 입주하면서 도로 용량이 이제 포화되는 문제를 사실은 사례로 삼았는데 그게 비단 이문휘경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의 전국의 모든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지는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곳들에 가면 다 있는 문제인데 근데도 왜 이문희경을 사례 들었느냐 예를 들면 뭐 개포동에 가도 요즘 차 아침 저녁으로 다 밀리고 상인동에 가도 마찬가지인데 재건축으로 사업이 이뤄진 곳들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건물을 뒤로 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차선을 하나씩 늘릴 수 있다든지 그렇죠. 구역이 아예 블록 단위로 지정이 되니까.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구역을 지정할 때 이렇게 필지에 따라서 삐뚤빼뚤 그리게 되는데 도로가에 있는 집들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고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도로를 넓히려면 그 집을 허물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맞아요.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삼성전자도 강남역 앞에 있는 그 건물 하나를 헐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뭐 안 까죠? 네. 남겨놓고 건물을 뒤로 빼고 지었단 말이죠. 네. 예. 그렇게 이제 되는 것들이 사실은 뉴타운으로 이제 대단지들이 지어지는 곳들에서 모두 다 나타날 문제이고 앞으로 이제 또 이제 장외동에서 똑같은 문제 생기겠죠. 그렇죠. 입주 다 끝나면은 이제 그런 문제인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신축 아파트 막 올라가고 가격 올라갈 때는 그런 문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잘 내가 실제로 거주할 때 겪게 될 불편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화돼 있고 현실화되는 곳들이 가장 좀 극단적인 사례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네. 저는 이문희경 뉴타운을 갔다 왔던 것이고 물론 너무너무 좋은 곳이지만 네. 너무너무 좋은 곳이지만 차선이 일단 굉장히 부족하죠. 우리가 차를 한번 타신 분들은 대중교통으로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차선이 일단 너무 부족하고 네. 도로의 구조 자체도 거기 뭐 외대부터 해서 그리고 뭐 철도도 지나가고 있고 지상철이 맞아요. 그래서 아예 길이 끊겨 있죠. 양쪽이 이어져 있지 않는 네. 그런 단절의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와서 확장시킬 수도 없는 문제가 네. 있어서 가장 극단적인 게 많이 꼬여 있는 게 이문희경 뉴타운이 거기 가서 이제 낮에 혹은 뭐 저녁에 한 바퀴 돌아보시면은 제가 책에서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10년 뒤를 볼 때 이런 것까지 내다봐야 되는구나라고 했던 것들을 좀 체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혹시 지도 하나만 좀 알겠습니다. 예. 그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여마천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삐뚤빼뚤 그려진 구역을 제가 그냥 당장 떠올릴 수 있는 곳이 여기여서 보여드렸는데 네네. 만약에 이 동네에서 지금 마천 5구역에 이 대로를 우리가 넓히려고 한다면 네. 정말로 이제 이 도로가 너무 밀려가지고 넓히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이제 여기 주유소에 있는 이런 블록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네. 이게 만약에 예전대로 우리가 재개발을 하는 시기였다면은 이 블록 전체가 사실 다 구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은 이런 걸 다 빼고 가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저 안쪽은 좀 이렇게 쏙 들어가서 들어가야 되고 저 뒤에 또 저 있는 집이랑 단지 사이에 또 길을 또 만들어야 되겠네. 그쵸? 그렇죠. 메인대로. 예. 네. 이렇게 해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생길 것 같다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거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어떤 요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울 도시공간 포털이라는 지도인데 도시공간 이 포털. 기능 활용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예, 거죠? 책에도 담겨 있고요. 갔다 오신 것 중에서 금액과 상관없이 네. 야 정말 살고 싶다 이렇게 좀 생각했던 단지나 재개발 구역이 있으셨어요? 사실은 저는 그런 기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뭐 얼마나 났길래? 그래서 웬만한 단지들이 가서 이제 뭐 고즈넉한 곳이라면은 저는 되게 대부분 좋아해요. 아까 채팅창에서 저는 이제 어디 살고 싶냐고 그 물어보는 분이 계셨는데 네네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이제 채널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네. 경희공자에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내가 정말로 아이를 뭐 의대반으로 키우고 싶고 이런 부모들이라면 선택 안 하는 단지겠죠. 교육이나 이런 여건에서. 초등학교도 없고. 예.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 뭐 결혼 만약에 하더라도 그 단지에 살고 싶을 정도로 네. 일단 회사와 가깝고 주변에서 또 제가 이제 광화문이나 시내 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말에 다니기도 굉장히 좋고 그냥 그런 여건에서 그냥 좋아하는 거지 다른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서 거리를 논할 때 공간적 거리와 시간적 거리를 모두 고려해야 된다. 이 부분 제가 되게 좋게 봤거든요. 네. 저도 무릎을 딱 쳤는데 KTX로 출근하는 천안 거주자와 차로 강석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빌면서 접근성 개념을 이제 확장하시는 이제 그런 글이 나오는데 결국 시간적 거리를 단축시키는 정시성의 중요성 강조하셨던 것들인데요.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으셨나요? 사실 우리가 그냥 뭐 어디 사는지 네. 뭐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밈으로 뭐 경기도민의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는데요. 네. 그 책에 썼던 사례는 이런 거예요. 사실 저희 부서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네. 서울 안에서 서울 투 서울로 출근하는 저의 사례 1시간 조금 넘게 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천안 아산역에서 회사까지 서울역까지 출근하시는 분의 사례 이렇게 해서 비교를 했는데 도어 투 도어는 사실 되게 비슷해요. 근데 직선 거리를 그어보면 10몇 킬로대 뭐 한 4, 50킬로 되나요? 천안 아산역이 지금 네네. 서울에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SRT가 있는 시절에도 KTX가 다니던 시절에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네. GTX가 개통을 하면서 그걸 좀 약간 체감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도 뭐 충청권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울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KTX 통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GTX가 개통하면서 뭐 파주에서 일산에서 서울 오는 시간이 비약적으로 짧아졌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제가 회사에서 지하철 타고 집까지 지하철로 가는 것보다 서울역에서 파주까지 GTX로 가는 게 더 GTX. 빠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약간 뭐 시간은 돈으로 사는 개념인데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뭐 서울과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가 아니라 이제 얼마 만에 갈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그 시기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GTX가 점점 더 많은 노선으로 확충이 되고 네. 철도 노선은 점점 촘촘해질 테니 네. 얼마 전에 눈 왔을 때도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음. 저도 퇴근하는데 차 타고 한 2시간 반 걸렸는데 네. 뭐 판교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버스나 자동차로 5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질문 받아보면 이렇게 막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경기도가 20억이 말이 돼요. 경기도가 10억이 말이 돼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면 서울보다 비싸니까. 근데 아마 대부분 이제 이런 강남처럼 일자리 접근성만 따져보면은 전철이 뚫려 있는 데들은 그게 빠르게 가면 지금 말씀 GTX 같은 경우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동탄이 지금 그 동탄역으로 특했을 때 다녀오셨지만 그것도 한 달 지난달인가 갔다 오신 거 예, 봤는데 예. 거기 뭐 진짜 9평이만 17억 나오고 40평대 가서 20억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가 그렇게 말이 비싼 게 말이 됩니까라고 하는데 타 보시면 아시잖아요. 수서역까지 뭐 20분도 안 걸리는데 그런 거죠. 뭐 그게만 심리적인이나 물리적인 거리보다도 시간적인 거리가 또 가깝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프리미엄에도 반영된다. 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또 이게 겪어 보면서 또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파주 운정 제 3지구 분양할 때 네. 그 수년 전입니다마는 차 타고 뭐 1시간 정도 가가지고 가서 이제 분양 단지가 있으니 소개하는 기사를 써라라는 미션을 받고 갔는데 네. 가면서도 투덜투덜 됐죠. 여기 뭘 쓰라는 건지 이 허허 벌판에서 뭐 아무것도 어떤 없어. 맞아.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라는 건지 눈앞에 없는 GTX 얘기들을 계속 꺼내야 되고 뭐 그렇죠. GTX 온다 좋다라고 얘기를 그때 했지만 네. 가서 이제 개통하면서 비로소 그분들도 그때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아 이렇게 그렇죠. 빠르고 좋구나. 우리가 아무리 말로 이렇게 많이 하더라도 실제 겪는 게 정말로 이제 좀 체감하는 파워가 다르죠. 그렇죠. 저조차도 그렇진데. 호재 때문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확실히 기자분들이 이제 그런 그 구체적인 사례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망한 것들, 예. 미분양난 것들, 공실인 것들. 근데 처음에는 화려했다가 이렇게 좀 극적 반전이 됐다고 하나요? 드라마틱한 것들 취재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그 교통 호재 중에서도 GTX 같은 철도 교통 혁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GTX B 같은 경우는 A가 착공하고 있을 때도 뭐 GTX 그 뭐 사전 타당성 검사에서 탈락하기도 했었고, 예. 그리고 또 왕숙 신도시는 또 포함됐다가 안 됐다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조금 이게 호재가 됐다가 안 됐다가 사연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행복회로 돌리지 말고 조금 호재의 단계를 파악하는 그런 것들도 설명해 주셨는데 뭐 그런 것들도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약하면은 사실 이제 철도 호재가 개통됐을 때 그냥 받아들이셔도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획만으로는 아까 전에 제가 네. 직전에 파주 운정 신도시의 GTX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네. 분양하는 단지들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5만 호재들을 다 끌어와서 선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GTX가 뭐 뚫리네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 계획만 잡혀 있는 경우 그리고 국가철도망 계획으로 갔을 때 네.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서 뭐 이게 재정인지 민간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재정이라면은 또 예타를 통과해야 되죠. 예타를 통과해도 뭐 끝이 아닙니다. 지금 GTX 뭐 시삽도 못 두고 있는 게 결국에는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 그렇죠? 착공을 해도 신안탄선처럼 짓다가 사고가 나서 더 밀리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 이게 우리가 된다 계획이라고 가르쳐서 말하는 것들이 현실화되기까지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GTX도 인터넷에만 존재하는 노선이었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는 그렇죠. 25년도가 되기 전까지는 맞아요. 예. 그래서 현실화된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가 호재로 받아들여도 된다. 그 전에 너무 성급하게 이제 뭐 투자를 만약 예를 들어서 하신다면은 이게 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미래에는 결국 개통하겠지만 내가 정말 힘든 시절에 팔고 떠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화가 됐을 때
호재로 받아들이셔도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책에서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취재하신 결과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게 나오니까 이쪽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이게 이제 저도 연차가 오래되니까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는 거야. 위례 신도시 때 위례 신도시 분양할 때요. 위례 트램 개발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위례 신사선도 포함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위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대부분 반 이상은 이사 가셨을걸요. 그분들은 위례 신사선이나 위례 트램을 경험도 못 하고 가셨기 때문에 네. 분양가만 비싸게 분양하고 받으셨는데 그런 관점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웃으면서 말하면 안 되는 안 이야기인 되죠. 것 같긴 그거 슬픈 한데. 얘기지 솔직히. 그러니까 예, 맞아요. 위신선 발표가 위례 신도시 발표가 뭐 08년도쯤이었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08학번들이 위례 신도시 분양을 받는 세대에 결혼하고 이제 막 아이 낳고 할 때 위례 신도시가 분양을 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아이를 키우는 지금까지도 위신선을 삽도 못 떴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획조차도 아직 그 확정이 된 게 없어. 불투명하다고 봐야 되죠. GS가 됐다 안 됐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민간 사업자를 이제 어쨌든 처음에는 삼성이었다가 삼성이 버리고 간 다음에 GS가 됐다가 GS도 손을 놔서 이거를 다시 민간 사업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공사비가 안 맞고 그럼 또 이제 재정으로 전환하죠. 그렇죠. 재정 가면 다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예타부터 시작해서 실시협약 가야죠. 또 시공사 선정해야죠. 맞아요. 네, 정말 갈 길이 먼데 그것들은 이제 짓는 비용은 말씀하신 대로 08학번들이 다 냈어요. 분양 받으면서. 맞아요. 예. 근데 그분들은 자신들이 낸 비용을 거두지 못하고 이제 그렇죠. 이사를 가신 분들은 이제 가신 거죠. 네.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위례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그 교통에 대한 문제죠. 그렇죠. 예. 나라에서 약속했던 이 교통망을 왜 아직도 지어주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고 3기 신도시의 출발이 이제 그게 아킬레스건이었기 때문에 교통망부터 먼저 발표를 해놓고 가게 되는 사업들로도 이루어졌었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냥 노선으로 말씀드렸지만 위례 신사선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출발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GTX-C는 C도 민간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이죠. 민간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공용 노선이 있고 또 이제 아예 새로 짓는 노선이 있고 하는 건데 새로 짓는 노선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가 우리 약속했던 것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하고 이제 미루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노선들이 발표될 때를 보면 이게 나라에서 끌고 가는 사업이냐 아니면은 사업자를 구해가지고 그의 돈으로 하는 사업이냐가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비교적 재정이 투여되는 사업들이 그래도 조금은 안전하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세금은 내서 하는 사업이고 나라가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기는 간다. 근데 민간 사업자들은 하다가 이제 계약을 무효화시키고 손을 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리스크가 좀 있죠. 당장 위례 신사선도 그렇고. 철도 지하화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네. 가장 뜨거운 호재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사업의 핵심은 따서 감는 구조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보셨는데 안산선의 사례를 들면서 상부 공간 개발이 지역의 진짜 기회가 되기 위한 선행 조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뭐 그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 뭐 철도 지하화 발표된 지가 조금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원래는 올해 초에 선도 지역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저희가 뭐 이제 정치적인 급변기를 겪게 되면서 이게 좀 미뤄지고 그러다가 봄에 돼서야 이제 발표가 났던 곳이 대전 조차장 그리고 부산역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사업성 좋은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서울역부터 용산역까지의 구간 그리고 뭐 좀 더 확장하면은 서울에 있는 다른 구간들을 이제 활용도 가장 높다고 보통은 많이 보고 그렇죠. 있죠. 왜냐면은 예. 그 위에 있는 땅을 없던 땅을 마련한다면 팔았을 때 어디에 가장 가치가 높느냐? 당연히 서울의 중심지들이 가장 높은데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을 좀 이렇게 보면은 개발의 여건의 측면에서 만약에 우리가 서울역부터 용산역까지를 지하화라고 한다고 보면 벌써부터 각이 안 나오죠. 용산에 사시고 계시지만 그 주변 여건들을 따져봤을 때 여기서 공사를 하면 20년 안에는 끝날까 싶을 정도로 정말 대공사고 복잡한데 그 정부가 발표한 세 군데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여건에서 일단은 개발을 하기가 너무나 좀 좋은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여건에서 좀 골랐다고 저는 봐요. 저희가 지도를 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서울 지하철 4호선이지만 서울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광역전철이 되기 때문에 안산선이라고 부르는데 안산선의 초지역부터 중앙역까지를 지하화를 합니다. 요 구간을 지하화하는데 요 구간을 이제 우리가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주변이 정말 땅 파기 좋게 생겼어요. 와 완전 평지네. 평지이기도 하고
노선 주변에 네. 지작물이 아예 없어요. 다 그러네요. 이렇게 녹지로 이렇게 마련해놓고 사실은 이 철로도 그 고가로 올려놔가지고 네. 그냥 고가를 놔두고 밑에 예쁘게 파가지고 없애고 묻으면 됩니다. 근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 이런 그 사업 여건이 나올 만한 곳이 수도권의 안산선의 이 구간 말고는 지금 당장은 뭐 이제 다 구도심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긴 또 복잡하지. 예, 또. 예. 공사를 해서 어쨌든 좋은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이 사업이 이런 것이야라고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수도권에서는 일단 안산이 제일 정부가 선택하기에는 유리한 입지였고 제가 책에서 말씀드린 그 뭐 따서 갚으면 되는 방식은 일단 이 땅을 묻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통 이제 중전철, 지하철 보통 말하는 지하철 중전철을 묻는데 키로당 한 1,200억, 1,300억 정도가 든다고 해요. 아, 1km에. 예. 와. 이 정도면 거의 뭐 조단이 당연히 그냥 그렇겠죠. 넘어가겠죠. 예. 그거를 먼저 이제 세금을 투여해서 하자니 네.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그 반발이 예상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네. 정부가 마련한 방법은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을 먼저 팔고 그렇게 해서 판 돈으로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그 위 부지를 네. 민간에 매각해서 그 매각 대금으로 그쵸, 회수를 한다는 구조예요. 어. 근데 그게 서울에서 하면은 아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역 밑에 오피스 빌딩을 뭐 한 10채 더 지을 공간이 나고 이렇게 하면 뭐 장부상 어쨌든 똔똔이 되겠구나라고 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선도 지역이 안산이란 말이죠. 예. 근데 안산에서 도심 최중심에 시청 바로 아래 그리고 우리가 뭐 재건축 최근에 많이 한 중앙동도 있고요. 네. 이쪽 공간에 가장 좋은 상업지를 이제 개발을 하는데 당연히 주택도 들어오겠죠. 네. 상업시설을 개발했을 때 오피스 빌딩을 짓는다. 안산에 네. 오피스 빌딩을 뭐 50층, 40층짜리 올리면은 네. 입주할 기업들이 있는가? 있어도 여기 입주하고 나서 기존의 빌딩들이 그대로 뭐 유지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고요. 그런 네. 고민이 있다면은 용지를 매각할 때 제대로 매각이 될까? 그러네요. 예, 일단 그 고민이고 매각이 하다 안 되면 결국 뭐가 되죠? 주택을 바꾼단 말이죠. 그렇죠. 준주거로 뭐 네. 한다든지 해서 지상골, 지산이나 생수골 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엔 주택 공급이 대량으로 될 것이 굉장히 좀 높은 확률로 예상이 되는데 안산은 사실 수도권 지역들 중에서도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특히 재건축이 좀 많은 편인데 그 도심에 그렇죠. 열심히 가고 있는 지역이고 공급이 많이 예정돼 있다는 얘기죠. 네. 공급이 많이 예정돼 있는데 더 광역적으로 보면은 위에 뭐 장상지구 개발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3기 신도시 나왔던 부지도 있어요. 네. 옆에 여기도 한 3-4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의왕군포 안산 신도시죠. 네. 장상지구도 한 10,000가구 되고 네. 구도심 재건축도 뭐 예전 구역까지 합치면 40곳이 아마 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사업이 가면 갈수록 외곽 쪽에 있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동인을 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반대로 또 그쪽 재건축들이 너무 달려나가면은 나중에 이 부지를 개발했을 때 용지 매각에 약간 좀 애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안산이 뭐 약간 그런 첨단 산업의 도시이냐라고 하면 사실 공단 베이스로 발전한 지역이고 지금은 사실 수도권에서 드물게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철도 지하화가 대단한 호재인 건 맞지만 선도 지역에서 우리가 좀 성공적인 사례를 볼 수 있을 것이냐는 약간의 물음표가 되죠.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약간의 좀 의문도 있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네. 아유, 저도 뭐 100% 공감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철도 위까지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데다가 해야 되는데 여기는 공급이 적다고 할 수 있는 입지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진짜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을 할 때 분명히 누구 위에서 이거 해봐 아이디어 주면서 그럼 결과물 만들어 좀 기획을 해봐 그러면 이제 뭔가 해야 되니까 그냥 제일 개발하기 쉬운 땅을 갖고 가서 그냥 보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만약에 진짜 뭐 국토부 장관이나 이걸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저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역 용산 거기 할 것 같아요. 그 정말 거기는 그냥 뭐 한다로면은 뭐 거의 모든 일군 기업들이 다 달려들 것 같은데 괜히 너네들 수익 광고 다 구하라고 그러면은 예 그럴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런 땅을 놔두고 이렇게 수요가 없는 땅에다 개발하려고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사실 선도식으로는 가장 유력하고 저도 그곳이 될 것이라고 네. 생각했었고 저희도 예전에 그래서 먼저 다녀오고 했었는데 그 제가 이렇게 전에 듣기로는 정부에서 일단
일바로 거기를 꺼내는 건 약간 부담스러워했다고 저는 이제 들어서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 개발 여건상 입지적으로 여기는 사실은 이제 뭐 펜스 막아놓고 공사해도 주변에서 민원 들어올 것도 사실은 없고요. 네. 교통 흐름을 방해할 것도 없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개발의 편리에 일단은 그쵸, 좀 그쵸. 초점을 맞춘 것 같아 보이고 네. 그 서울 도심 구간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 법도 조금 만져놓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지하화라고 해서 무조건 완전히 지하에 붙는 게 아니라 예. 그 지금 용산역에 가보면 용산역 옆에 아이파크몰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네. 아이파크몰 주차장에서 이렇게 보면 철로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요. 딱 그 높이대로 데크를 씌우는 것도 예. 그 지하화라는 개념에 포함되게끔 그냥 뚜껑만 덮으면 되는 거예요. 예, 법에서 아예 그거를 명시해놨어요. 특별법에서 그렇죠, 그렇죠. 데크를 씌우는 것도 지하화 개념에 든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 도심 구간은 사실상 그런 식의 그 뚜껑 씌우는 개발로 가지 않을까.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